마음의 중심을 세운다. 먼저 큰 놈을 세우라. 맹자가 말하는 큰 놈은 마음이다. 우리의 몸에는 큰 몸과 작은 몸이 있는데 큰 몸은 심이고 작은 몸은 오관을 가리킨다. 큰 몸을 추구하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추구하면 작은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의 오관에 잡히는 모든 대상들은 상대적이어서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나고 많고 적음이 항상 비교 대상이 된다. 맹자의 큰 놈을 세우라, 즉 마음을 우뚝 세우라는 외부 조건에 흔들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인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고 지도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라는 뜻이 된다. 제나라 축이라는 사람은 팔척의 신장에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다. 어느 날 아침 옷을 입고 관을 쓰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이 보기에 나와 성 북쪽에 살고 있는 서공과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소?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훨씬 더 잘생겼지요. 서공이 어찌 당신만 하겠어요? 그러나 서공은 제나라에서 미남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축이는 자기가 서공보다 잘생겼다는 아내의 말이 못 믿어워 첩에게 물었다. 나와 서공을 비교하면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가? 서공이 어찌 당신을 따를 수 있겠어요? 첩도 간단히 대답하였다. 며칠 후 손님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았다. 나와 서공 가운데 누가 더 잘생겼나요? 서공은 당신만 못합니다. 손님도 같은 대답이었다. 다음날 서공이 찾아왔는데 여러모로 자세히 살펴보니 축이는 자기가 서공보다 더 못난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혼자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서공보다 못났다고 확신하였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하였다. 내 아내는 나만 사랑하니까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첩은 내 눈치를 보니까 나를 잘생겼다고 대답한 것이다. 손님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생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예나 지금이나 잘생긴 남자가 선망의 대상인가 보다. 축이라는 사내는 잘생겼으면서도 그 문제로 불안해한다. 잘생긴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이 많고 아래로 비교하면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도 많다. 이러한 비교로 자신을 평가하면 늘 안정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축이처럼 세상에 자기를 내놓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의심은 끝이 없고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우뚝 세운다는 말을 새겨두는 것이 좋다. 삶의 자세.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다. 동심인성. 이는 노심초사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의 마음을 묘사하는 말이다.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그것이 결국 자기를 살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 도연명의 증조할아버지인 도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아래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그때 한 고위관리가 도간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의 어머니는 집이 가난하여 귀한 손님을 대접할 방법이 없었다. 생각 끝에 자신의 머리를 잘라 팔아서 손님께 술과 음식을 대접하여 보냈다. 뒤에 그 고관이 이런 훌륭한 어머니는 반드시 아들을 바르게 교육시켰을 것을 알고 도간을 나라에 추천하여 벼슬길을 터주었다. 도간은 형주에서 군사적인 임무에 많은 공을 세우고
강하 태수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형주 자사로 승진이 되었다. 그러나 이때 역모를 꾸미던 왕돈이 그를 미워하여 광주 자사로 좌천시켰다. 광주는 남쪽의 해변의 시골이었다. 울분에 찬 도간에게는 할 일도 없었다. 이때 도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집안에 가구와 그릇을 내놓았다가 날이 저물면 다시 집 안으로 들여놓곤 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어 물었다. 사또께서는 무슨 일로 매일같이 가구를 내놓았다가 들여놓았다가 하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왜 힘이 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일부러 힘든 것을 만들어 내 몸을 단련하는 것이네. 나는 앞으로 큰 뜻을 펼치려는데 몸이 게을러지고 정신이 해이해지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래서 일이 없는 데에도 일을 만들어 몸을 단련하네. 그 뒤 도가는 다시 형주 자사가 되니 형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며 기뻐했다. 언젠가는 배 만드는 목수들이 쓰고 남은 대나무 조각과 톱밥을 쓰레기로 버리는 것을 보고 이것을 긁어다 모아두었다. 눈이 내린 뒤에 조회가 있던 날, 마당에서 절을 해야 하는데 땅이 매우 질어서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었다. 그때 평소에 모아두었던 톱밥을 마당에 까니 안성맞춤이었다. 그 뒤에 서촉을 치기 위해서 배를 손질하는데 대나무 못이 많이 필요하였다. 이때 도가는 평소에 모아두었던 대조각을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비록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냥 보아 넘기지 않고 장례를 위하여 준비해두고는 하였다. 그런 도가는 안에 들어와서는 어진 정치를 펼치고 밖에 나가면 명장으로 많은 공을 세웠던 것이다. 사람은 먼저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한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통솔할 것인가? 노여움, 그 밖에 격렬한 폭발적인 감정 따위는 모두 자신을 통솔하지 못한 증거이다. 사람은 남한테 저항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저항해야 한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남에게도 이기는 것이다. 마음의 중심을 세운다. 먼저 큰 놈을 세우라. 맹자가 말하는 큰 놈은 마음이다. 우리의 몸에는 큰 몸과 작은 몸이 있는데 큰 몸은 심이고 작은 몸은 오관을 가리킨다. 큰 몸을 추구하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추구하면 작은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의 오관에 잡히는 모든 대상들은 상대적이어서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나고 많고 적음이 항상 비교 대상이 된다. 맹자의 큰 놈을 세우라, 즉 마음을 우뚝 세우라는 외부 조건에 흔들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인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고 지도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라는 뜻이 된다. 제나라 축이라는 사람은 팔척의 신장에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다. 어느 날 아침 옷을 입고 관을 쓰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이 보기에 나와 성 북쪽에 살고 있는 서공과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소?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훨씬 더 잘생겼지요. 서공이 어찌 당신만 하겠어요? 그러나 서공은 제 나라에서 미남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축이는 자기가 서공보다 잘생겼다는 아내의 말이 못 믿어워 첩에게 물었다. 나와 서공을 비교하면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가? 서공이 어찌 당신을 따를 수 있겠어요? 첩도 간단히 대답하였다. 며칠 후 손님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았다. 나와 서공 가운데 누가 더 잘생겼나요?
서공은 당신만 못합니다. 손님도 같은 대답이었다. 다음날 서공이 찾아왔는데 여러모로 자세히 살펴보니 축이는 자기가 서공보다 더 못난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혼자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서공보다 못났다고 확신하였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하였다. 내 아내는 나만 사랑하니까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첩은 내 눈치를 보니까 나를 잘생겼다고 대답한 것이다. 손님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생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예나 지금이나 잘생긴 남자가 선망의 대상인가 보다. 축이라는 사내는 잘생겼으면서도 그 문제로 불안해한다. 잘생긴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이 많고 아래로 비교하면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도 많다. 이러한 비교로 자신을 평가하면 늘 안정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축이처럼 세상에 자기를 내놓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의심은 끝이 없고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우뚝 세운다는 말을 새겨두는 것이 좋다. 삶의 자세.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다. 동심인성. 이는 노심초사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의 마음을 묘사하는 말이다.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그것이 결국 자기를 살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 도연명의 증조할아버지인 도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아래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그때 한 고위관리가 도간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의 어머니는 집이 가난하여 귀한 손님을 대접할 방법이 없었다. 생각 끝에 자신의 머리를 잘라 팔아서 손님께 술과 음식을 대접하여 보냈다. 뒤에 그 고관이 이런 훌륭한 어머니는 반드시 아들을 바르게 교육시켰을 것을 알고 도간을 나라에 추천하여 벼슬길을 터주었다. 도간은 형주에서 군사적인 임무에 많은 공을 세우고 강하 태수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형주 자사로 승진이 되었다. 그러나 이때 역모를 꾸미던 왕돈이 그를 미워하여 광주 자사로 좌천시켰다. 광주는 남쪽의 해변의 시골이었다. 울분에 찬 도간에게는 할 일도 없었다. 이때 도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집안에 가구와 그릇을 내놓았다가 날이 저물면 다시 집 안으로 들여놓곤 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어 물었다. 사또께서는 무슨 일로 매일같이 가구를 내놓았다가 들여놓았다가 하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왜 힘이 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일부러 힘든 것을 만들어 내 몸을 단련하는 것이네. 나는 앞으로 큰 뜻을 펼치려는데 몸이 게을러지고 정신이 해이해지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래서 일이 없는 데에도 일을 만들어 몸을 단련하네. 그 뒤 도가는 다시 형주 자사가 되니 형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며 기뻐했다. 언젠가는 배 만드는 목수들이 쓰고 남은 대나무 조각과 톱밥을 쓰레기로 버리는 것을 보고 이것을 긁어다 모아두었다. 눈이 내린 뒤에 조회가 있던 날, 마당에서 절을 해야 하는데 땅이 매우 질어서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었다. 그때 평소에 모아두었던 톱밥을 마당에 까니 안성맞춤이었다. 그 뒤에 서촉을 치기 위해서 배를 손질하는데 대나무 못이 많이 필요하였다. 이때 도가는 평소에 모아두었던 대조각을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비록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냥 보아 넘기지 않고 장래를 위하여 준비해두고는 하였다. 그런 도가는 안에 들어와서는 어진 정치를 펼치고
밖에 나가면 명장으로 많은 공을 세웠던 것이다. 사람은 먼저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한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통솔할 것인가? 노여움, 그 밖에 격렬한 폭발적인 감정 따위는 모두 자신을 통솔하지 못한 증거이다. 사람은 남한테 저항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저항해야 한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남에게도 이기는 것이다.